오늘의 사연은 하버드의 한 교수가 서울을 방문한 뒤 자신의 연구 논문 서문을 다시 쓰게 된 이야기입니다. 전쟁으로 황폐해졌던 땅, 전국 산림의 65%가 사라졌던 나라. 그런데 그곳이 지금은 세계에서 사막화를 멈춘 유일한 도시로 불립니다. 도대체 어떻게 만들어진 걸까요? 그 교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숲을 자라게 한 건 나무가 아니라 국민이었습니다. 도대체 황무지에서 어떻게 숲을 이뤘는지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나눠주세요. 영상 시작 전 구독,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더 좋은 영상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저는 지금 카사블랑카 공항에서 다음 비행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모로코의 끝자락, 멀리 사하라 사막의 모래가 바람에 날리는 모습이 보이죠. 앨리슨 테일러라고 불러주세요. 전 UN 사막화방지본부 소속 환경 저널리스트로 지난 3년간 전 세계 도시들의 사막화 실태를 조사해왔습니다. 이번 취재는 정말 암울했어요. 모로코의 메크네스에서는 올리브 농장이 모래에 묻혀 사라지는 걸 봤고, 호주 애들레이드 근교에서는 포도밭이 염분 때문에 하얗게 변해가는 참담한 현실을 목격했습니다. 중국 시안에서 만난 농부는 옛날엔 이곳도 푸른 초원이었다며 눈물을 흘리더군요. 제가 손에 들고 있는 건 두툼한 UN 보고서 초안입니다. 전 세계 도시 사막화 현황과 대응 방안이라는 제목이 붙어 있죠. 페이지를 넘기면서 각국의 절망적인 통계들을 정리하고 있는데 갑자기 한 문장이 눈에 들어왔어요. 유일하게 녹지 복원에 성공한 국가 대한민국. 잠깐 뭔가 잘못 적힌 게 아닐까 싶어서 다시 읽어봤습니다. 분명히 대한민국이라고 되어 있더군요. 제 옆자리에 앉은 동료에게 물어봤어요. 이게 맞나요? 한국이 정말 사막화를 막은 유일한 나라라고요? 동료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하더군요. 맞아요. 한국전쟁 이후 완전히 황폐해진 땅에서 시작해서 말이에요. 저는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한국이라고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잖아요. K-팝, 삼성, 현대자동차. 그런데 산림복원, 환경선진국?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조합이었습니다. 한국전쟁 피해가 가장 심한 곳 중 하나였을 텐데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보고서를 더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1952년 당시 우리나라 산림은 1헥타르의 인목 축적이 10.5제곱미터에 불과할 정도로 황폐했습니다. 국가 통계가 만들어진 1927년 이후 산림이 가장 헐벗은 시기였습니다. 10.5제곱미터라니 거의 민둥산 수준이잖아요. 제가 중얼거리자 동료가 덧붙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떨 것 같아요? 글쎄요. 아직도 복구 중이겠죠? 아니에요. 2020년 기준 산림 면적은 629만 헥타르로 국토의 62.6%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국가들의 산림률 중 핀란드 73.7%, 스웨덴 68.7%, 일본 68.4%에 이은 4위에 해당하는 것이다. 저는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세계 4위라고요? 북유럽 산림 강국들과 어깨를 나란히 한다는 말인가요? 비행기 탑승 안내 방송이 나오더군요. 다음 목적지는 서울이었습니다. 원래는 아시아 도시들의 대기오염 실태를 조사하러 가는 출장이었는데 이제 완전히 다른 이유로 가게 됐습니다. 기내에서 노트북을 꺼내 한국의 산림 관련 자료들을 찾아봤어요. 놀라운 건 사진들이었습니다. 1950년대 한국의 항공사진을 보니 정말 충격적이더군요. 산이라고 부르기도 민망할 정도로 민둥민둥한 언덕들만 보였어요. 그런데 같은 지역의 최근 사진은 완전히 다른 세상이었습니다. 울창한 숲이 산 전체를 덮고 있더라고요. 이게 정말 같은 곳일까? 제가 혼자 중얼거리니까 옆 승객이 힐끗 쳐다보더군요. 죄송하다며 웃어넘겼지만 속으로는 정말 궁금했습니다. 저는 지난 3년간 사막화와 싸우다 진 나라들만 봐왔거든요. 브라질 아마존에서는 매년 축구장 수만 개 크기의 숲이 사라지고 아프리카 사헬지대에서는 목초지가 모래땅으로 변해가고 있어요. 인도네시아에서는 파묘 농장을 위해 열대우림이 불타고 있고 호주에서는 가뭄으로 수십 년 된 나무들이 말라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정반대의 길을 걸었다는 거죠.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특별한 기술이 있었을까요? 아니면 엄청난 자금이 투입됐을까요? 승무원이 커피를 가져다 줬는데 컵을 들고 창밖을 바라보니 구름 사이로 한반도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위에서 내려다본 한국은 정말 푸르더군요. 산과 산 사이마다 짙은 녹색이 펼쳐져 있었어요. 저건 정말 70년 전의 민둥산이었던 곳일까? 제 머릿속에는 이미 기사 제목이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사막을 멈춘 나라, 기적의 녹색혁명, 전쟁의 폐허에서 숲의 나라로. 하지만 동시에 의문도 들었어요. 혹시 이건 정부 주도의 과장된 홍보는 아닐까요? 실제로는 어떨까요?
진짜 성공 스토리일까요? 아니면 숨겨진 다른 이야기가 있을까요? 인천공항에 내려서 입국 심사를 받으면서도 계속 생각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본 나라들과는 뭔가 다른 이야기가 여기 있는 것 같아요. 사막화로 고통받는 전 세계 50억 명의 사람들에게 희망이 될 수 있는 이야기 말입니다. 공항버스를 타고 서울로 향하는 길,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산들을 바라봤습니다. 정말 푸르고 울창했어요. 하지만 저는 아직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이 숲들이 정말 인간의 손으로 만들어진 것일까? 전쟁으로 파괴된 땅에서 내일 만날 예정인 김윤우 산림보건 컨설턴트가 모든 의문을 풀어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산림청에서 30년간 일한 베테랑이라고 하더군요. 호텔에 도착해서 짐을 풀고 창문을 열어봤습니다. 멀리 남산이 보이고 그 너머로 한강이 흐르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둘러싸고 있는 건 푸른 산들이었습니다. 정말 이상해. 이렇게 푸른 도시를 본 적이 없는데. 저는 노트북을 켜고 내일 인터뷰 질문들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이미 정해져 있었어요. 이 모든 게 정말 사실인가요? 70년 전 이곳이 정말 사막 같았다는 게. 창밖의 푸른 야경을 바라보며 저는 이번 취재가 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기사가 될 것 같다는 예감이 들었습니다. 절망에 빠진 지구에게 줄 수 있는 마지막 희망의 메시지가 될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아직은 모든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내일 직접 확인해 봐야겠어요. 다음날 아침 저는 서울 지하철 2호선을 타고 뚝섬 유원 지역으로 향했습니다. 김윤우 컨설턴트와 만나기로 한 곳은 서울숲이었어요.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한강변 풍경을 보면서도 계속 의문이 들었습니다. 정말 이곳이 70년 전에는 황무지였을까? 지하철에서 내려 걸어가는 길, 거리 곳곳에 가로수들이 울창하게 우거져 있더군요. 플라타너스, 은행나무, 벚나무들이 도로를 따라 늘어서 있고 아파트 단지마다 작은 공원들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이게 전쟁으로 폐허가 됐던 도시의 모습일까요? 서울숲 입구에서 김윤우 씨를 만났습니다. 5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그는 30년간 산림청에서 일한 베테랑답게 첫 인상부터 믿음직했어요. 그의 첫 마디가 인상적이었습니다. 앨리슨 씨, 혹시 이곳이 과거에 뭐였는지 아십니까? 저는 고개를 저었죠. 그러자 김윤우 씨가 미소를 지으며 말하더군요. 여기는 원래 경마장이었어요. 그 전에는 골프장이었고 더 거슬러 올라가면 조선시대 임금의 사냥터였습니다. 하지만 제가 말하고 싶은 건 그게 아니라 이 아름다운 숲 전체가 사실은 인공적으로 만들어진 거라는 점이에요. 인공적으로요? 네. 2005년에 개장한 이 공원은 시민들의 기금과 봉사로 조성됐습니다. 5천여 시민이 직접 참여했죠. 나무 한 그루 한 그루 모두 사람의 손으로 심어진 겁니다. 우리는 서울숲 안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정말 놀라웠어요. 도심 한복판에 이런 울창한 숲이 있다니. 거대한 메타세코이아들이 하늘을 향해 쭉쭉 뻗어 있고 그 사이로 맑은 연못이 보였습니다. 멀리서는 아이들이 뛰어놀고 시민들이 여유롭게 산책하고 있었어요. 이게 정말 20년 전에는 없었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렇습니다. 2002년까지만 해도 이곳은 그냥 빈 땅이었어요. 시민들이 녹색 권리를 요구하면서 대규모 공원을 만들자고 결정한 거죠. 김윤우 씨는 걸으면서 계속 설명해 주었습니다. 서울숲이 만들어지는 과정, 시민 참여의 의미, 그리고 이것이 한국 전체 산림보건 이야기의 축소판이라는 점까지 말입니다. 앨리슨 씨, 잠깐 여기 앉아보시죠. 그가 가리킨 곳은 연못 옆 벤치였습니다. 앉아서 주변을 둘러보니 정말 평화로웠어요. 새들이 지저귀고 바람에 나뭇잎들이 살랑살랑 흔들리고 마치 수십 년 된 자연림 같았습니다. 믿기 어려우시죠? 저도 처음엔 그랬어요. 하지만 이게 바로 한국 산림보건의 힘입니다. 김 선생님, 정말 궁금한 게 있어요. 이런 일이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제가 본 다른 나라들은 모두 사막화가 진행되고 있는데. 김윤우 씨가 잠시 생각에 잠긴 후 대답했습니다. 글쎄요. 한마디로 설명하기는 어렵지만 아마도 절망에서 시작된 희망이었던 것 같습니다. 한국 전쟁이 끝나고 나서 이 나라 사람들이 본 건 정말 아무것도 없는 민둥산들이었거든요. 그는 주머니에서 낡은 사진 몇 장을 꺼냈습니다. 흑백 사진이었는데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나무 한 그루 없는 벌거벗은 산들, 골짜기마다 패인 침식 자국들. 마치 달 표면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이게 1950년대 서울 주변 모습입니다. 지금 우리가 앉아있는 이곳도 비슷했을 거예요. 정말 이게 같은 곳이라고요? 네.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이런 상황이 전국적이었다는 점입니다. 국토의 대부분이 이 상태였어요. 저는 사진을 들여다보며 상상해봤습니다. 지금 제가 앉아있는 이 아름다운 벤치 자리에 70년 전에는 메마른 흙먼지만 날렸을 거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도대체 무엇이 이런 변화를 가능하게 했나요?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건 사람들의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전쟁을 겪고 나서 이 나라 사람들은 정말 간절했거든요.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후손들에게는 푸른 산을 물려주고 싶다는 간절한 말이에요. 우리는 벤치에서 일어나 다시 걷기 시작했습니다. 숲속 길을 따라 걸으면서 김윤우 씨는 계속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1960년대부터 본격적인 산림복원이 시작됐는데 정말 전 국민이 참여했어요. 식목일이면 대통령부터 초등학생까지 모두 나무를 심었습니다. 그래도 이 정도 규모의 변화는 정부 차원의 체계적인 계획이 있었겠죠? 물론입니다. 1973년부터 시작된 치산녹화 10개년 계획이 결정적이었어요. 하지만 계획만으로는 안 되잖아요. 실행이 중요한데 그때 정말 대단한 분들이 계셨습니다. 누구요? 손수익 청장 같은 분 말입니다. 제3대 산림청장이셨는데 이분이 치산녹화 계획을 주도하셨어요. 강력한 리더십으로 전국 34,000개 마을, 전 국민이 참여하는 나무 심기를 이끌어내셨죠. 저는 노트에 열심히 메모했습니다. 손수익 치산녹화 10개년 계획 전국민 참여. 그분 외에도 현신규 박사님 같은 과학자들도 계셨고요. 이분은 우리나라 풍토에 맞는 새로운 나무 품종을 개발하셨어요. 리기테다 소나무, 은사시나무 같은 것들 말입니다. 우리가 걷고 있는 길 양옆으로는 정말 다양한 나무들이 서 있었습니다. 소나무, 참나무, 단풍나무. 그런데 김윤우 씨 말을 들으니 이 나무들도 모두 각각의 사연이 있을 것 같았어요. 김 선생님,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이 모든 게 정말 진짜인가요? 혹시 과장된 건 아닐까요? 김윤우 씨가 걸음을 멈추고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어요. 앨리슨 씨, 제가 30년간 이 일을 해왔습니다. 직접 나무를 심고 숲이 자라는 걸 봐왔어요. 이건 과장이 아니라 기적입니다. 인간이 만들어낸 진짜 기적이에요. 그 순간 갑자기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근처 정자로 뛰어가 비를 피했어요. 정자에서 내다본 서울숲은 비에 젖어 더욱 싱그러워 보였습니다. 저기 보이는 나무들이 빗물을 머금고 있는 모습 보이세요? 저 나무들이 없었다면 이 빗물은 그냥 땅을 깎아내며 흘러가 버렸을 거예요. 하지만 지금은 뿌리가 물을 머금고 토양을 보호하고 공기를 정화하죠. 비소리를 들으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정말 놀라운 이야기였어요. 전쟁으로 완전히 파괴된 땅에서 이런 숲을 만들어낸다는 것, 그것도 한 세대 만의 말입니다. 김 선생님, 다른 나라들도 이런 걸 할 수 있을까요? 물론이죠. 하지만 쉽지는 않을 거예요. 기술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의지와 참여입니다. 정부가 아무리 좋은 계획을 세워도 국민이 함께하지 않으면 불가능해요. 비가 그치자 우리는 다시 걸었습니다. 서울숲을 한 바퀴 돌아보는 동안 저는 계속 생각했어요. 이곳이 정말 20년 전에는 없었고 70년 전 이 주변은 황무지였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요.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되나요? 이제는 양적 확장보다 질적 개선에 집중하고 있어요.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생태계를 더욱 건강하게 만드는 것, 그리고 이런 경험을 다른 나라와 나누는 것도 중요한 과제죠. 서울숲을 나서면서 저는 돌아봤습니다. 한국의 산림복원 이야기가 이제야 조금씩 보이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아직도 궁금한 게 너무 많았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실제로 가능했을까? 그 구체적인 과정은 어땠을까? 내일은 어디로 가볼까요? 제가 물었습니다. 국립산림과학원은 어떠세요? 거기서 한국 산림복원의 진짜 역사를 보여드릴게요. 1950년대 사진들과 지금 모습을 직접 비교해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지하철역으로 걸어가면서 저는 오늘 본 것들을 정리했습니다. 서울숲이라는 작은 예시를 통해 한국 전체의 이야기를 엿본 것 같았어요. 하지만 아직도 믿기 어려웠습니다. 정말 이 모든 게 사실일까? 내일이면 더 확실해지겠죠. 택시를 타고 호텔로 돌아가는 길,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야경이 새롭게 느껴졌습니다. 곳곳에 보이는 산들, 가로수들, 공원들. 이 모든 것이 전쟁의 폐허에서 다시 일어선 기적이라는 걸 이제 알게 됐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 저는 국립산림과학원으로 향했습니다. 김윤우 씨가 진짜 충격을 받을 준비를 하라고 했는데 과연 어떤 모습일지 궁금했어요. 산림과학원에 도착하자 김윤우 씨가 먼저 와서 기다리고 있더군요. 그는 두툼한 파일을 들고 있었습니다. 앨리슨 씨, 오늘은 정말 중요한 자료들을 보여드릴게요. 아마 평생 잊지 못하실 거예요. 우리는 자료실로 들어갔습니다. 벽면에는 각종 사진들과 그래프들이 걸려 있었어요. 그런데 그 첫 번째 사진을 보는 순간 저는 말을 잃었습니다. 1953년 서울 근교의 항공사진이었는데 정말 믿기 어려웠어요. 산이라고 부를 수도 없는 민둥한 언덕들, 나무 한 그루 없이 황토색으로 드러난 땅들이 끝없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이게
진짜 서울 근처인가요? 네. 정확히는 현재 수도권 일대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완전한 불모지였죠. 김윤우 씨가 다른 사진을 가져왔습니다. 더 가까이서 찍은 사진이었는데 상황은 더욱 참혹했어요. 비에 깎여나간 골짜기들, 곳곳에 패인 침식 자국들. 마치 상처투성이 환자를 보는 것 같았습니다. 전쟁이 이렇게까지 심한 피해를 준 건가요? 전쟁도 문제였지만 그것만이 아니었어요. 일제강점기부터 이미 시작된 일이었습니다. 김윤우 씨는 벽에 걸린 연표를 가리켰습니다. 1910년부터 1945년까지 일제는 조선의 산림을 체계적으로 수탈했어요. 좋은 나무들은 모두 일본으로 가져가고 송탄유를 만들기 위해 소나무 뿌리까지 캐갔습니다. 송탄유요? 네. 소나무 뿌리에서 뽑아내는 기름인데 비행기 연료로 썼어요. 일제는 태평양 전쟁 말기에 연료가 부족하자 우리 산의 소나무를 닥치는 대로 뽑아간 거죠. 그 말을 들으니 더욱 참담했습니다. 전쟁 전에 이미 산림이 망가져 있었는데 거기에 3년간의 한국전쟁까지 겹쳤으니까요. 그럼 전쟁 중에는 어땠나요? 김윤우 씨가 또 다른 자료를 꺼냈습니다. 1950년부터 1953년까지의 기록이었어요. 전쟁 중에는 말 그대로 생존을 위해 닥치는 대로 나무를 베었어요. 난방용 땔감, 방어진지, 구축용 목재. 게다가 폭격으로 산불도 많이 났고요. 자료를 보니 정말 끔찍했습니다. 한국전쟁 중이던 1952년 당시 우리나라 산림은 1헥타르의 인목축적이 10.5제곱미터에 불과할 정도로 황폐했습니다. 국가통계가 만들어진 1927년 이후 산림이 가장 헐벗은 시기였습니다. 10.5제곱미터라는 게 어느 정도인가요? 거의 민둥산 수준이에요. 지금은 168제곱미터가 넘으니까 당시와 비교하면 16배 차이가 나는 거죠. 저는 그 숫자를 노트에 적으면서 상상해봤습니다. 지금 서울 어디를 가도 볼 수 있는 푸른 산들이 70년 전에는 거의 사막 같았다는 것을. 전쟁이 끝나고 사람들 반응은 어땠을까요? 절망적이었죠. UN 보고서에는 한국의 산림이 복구될 수 없다는 평가까지 나왔어요. 국제 전문가들도 포기했을 정도였습니다. 김윤우 씨가 1953년 촬영된 다른 사진들을 보여줬습니다. 서울 시내 모습이었는데 남산도 거의 민둥산이었고 인왕산도 바위가 그대로 드러나 있었어요. 이게 정말 지금의 남산이에요? 맞습니다. 믿기 어렵죠? 지금 남산타워 주변의 울창한 숲을 생각하면 저는 며칠 전 남산타워에서 내려다본 서울 전경을 떠올렸습니다. 사방으로 펼쳐진 푸른 산들, 한강을 따라 이어진 가로수 길들. 그런데 그 모든 것이 70년 전에는 존재하지 않았다니요. 그런데 더 심각한 문제가 있었어요. 뭔가요? 전쟁이 끝나도 계속 나무가 사라졌다는 점입니다. 사람들이 살아야 하니까 땔감이 필요했거든요. 당시엔 연탄도 귀했고 석유도 없었으니까 나무가 유일한 연료였어요. 김윤우 씨는 1950년대 후반 자료를 보여줬습니다. 놀랍게도 전쟁이 끝난 후에도 산림 파괴는 계속되고 있었어요. 매일매일 생존을 위해 나무를 베어야 했으니 아무리 나무를 심어도 소용없었죠. 심는 속도보다 베는 속도가 훨씬 빨랐어요. 그럼 정말 희망이 없었겠네요. 그렇죠. 1950년대 말까지만 해도 전국 산림의 절반이 민둥산이었어요. 비가 오면 산사태가 일어나고 가뭄이 들면 먼지바람이 불고 정말 악순환이었습니다. 그때 김윤우 씨가 특별한 사진 하나를 꺼냈습니다. 1950년대 후반 농촌 마을 모습이었는데 집 뒤쪽 산이 완전히 벌거벗어 있었어요. 그런데 놀라운 건 사진 속 사람들의 표정이었습니다. 이 사진 좀 보세요. 이렇게 절망적인 상황인데도 사람들이 나무를 심고 있어요. 정말 그랬습니다. 민둥산을 배경으로 몇 명의 농민들이 작은 묘목을 심고 있었어요. 그들의 얼굴에는 피로가 역력했지만 어딘가 희망 같은 것도 보였습니다. 언제부터 변화가 시작됐나요? 1960년대 초반부터예요. 먼저 연료 문제를 해결하기 시작했어요. 무연탄 공급을 늘리고 부엌 아궁이를 개량하고 그래야 사람들이 땔감용으로 나무를 베지 않거든요. 김윤우 씨는 벽에 걸린 그래프를 가리켰습니다. 연료용 목재 사용량과 무연탄 보급량을 비교한 자료였어요. 보세요. 1960년대부터 무연탄 사용이 늘어나면서 목재 의존도가 줄어들죠. 이게 산림복원의 첫 번째 조건이었어요. 아, 그렇구나. 나무를 심기 전에 먼저 나무를 베지 않을 이유를 만든 거네요. 정확합니다. 그리고 1961년에는 산림보호법을 만들어서 도벌을 강력하게 처벌하기 시작했어요. 당시 정부는 도벌과 밀수, 마약과 깡패를 4대 사회악으로 규정했을 정도였습니다. 저는 그 말에 깜짝 놀랐습니다. 나무를 불법으로 베는 것을 마약이나 깡패와 같은 수준으로 봤다니요. 그 정도로 심각했다는 뜻이군요. 네.
산에서 나무를 베기만 해도 엄벌에 처했어요. 그만큼 절박했던 거죠. 김윤우 씨가 마지막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1960년대 초반의 모습이었는데 여전히 민둥산이긴 하지만 곳곳에 작은 묘목들이 보였어요. 이때부터 희망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연료 문제도 어느 정도 해결되고 법적 보호도 강화되고 그리고 무엇보다 사람들의 의식이 바뀌기 시작했죠. 어떻게 바뀌었나요? 나무를 심는 것이 애국이라는 생각이 퍼지기 시작했어요. 전쟁의 상처를 치유하고 후손들에게 푸른 산을 물려주는 것이 우리 세대의 의무라고 생각하게 된 거죠. 자료실을 나서면서 저는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한국의 산림복원이 얼마나 절망적인 상황에서 시작됐는지 이제야 알게 됐으니까요. 김 선생님, 정말 기적 같은 일이네요. 그래서 더욱 소중한 거예요. 이런 극한 상황에서 다시 일어선 사례는 세계적으로도 찾기 어려워요. 호텔로 돌아가는 길에 저는 오늘 본 사진들을 계속 떠올렸습니다. 제처럼 변해버린 1953년의 서울, 그리고 그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나무를 심던 사람들의 모습, 이제야 알겠어요. 한국의 산림복원은 단순한 환경사업이 아니었습니다. 전쟁의 상처를 치유하고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는 민족적 의지의 표현이었던 거죠. 내일은 그 의지가 어떻게 구체적인 계획으로 만들어졌는지 알아볼 예정입니다. 1970년대 치산녹화 10개년 계획의 실체를 직접 확인해 보려고 해요. 오늘은 특별한 만남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김윤우 씨가 한국 산림복원의 진짜 영웅을 만나뵐 수 있게 됐다며 연락이 왔거든요. 바로 손수익 전 산림청장님을 직접 뵙게 된 거예요. 강남의 한 카페에서 만난 손수익 선생님은 올해 90세가 넘으셨지만 여전히 정정하셨습니다. 그분을 보자마자 저는 뭔가 특별한 기운을 느꼈어요. 30년 넘게 숲과 함께 살아온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그런 온화하면서도 단단한 느낌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멀리서 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아니에요. 우리 숲 이야기를 세계에 알려주신다니 제가 더 감사하죠. 손수익 선생님의 첫 마디에서 저는 이미 감동받았습니다. 우리 숲이라고 하시는 그 표현에서 평생을 숲과 함께 살아온 분의 마음이 느껴졌거든요. 선생님, 제가 가장 궁금한 건 1973년 치산녹화 10개년 계획입니다. 어떻게 그런 대담한 계획을 세우실 수 있었나요? 손수익 선생님이 잠시 창밖을 바라보더니 천천히 입을 여셨습니다. 그때는 정말 절망적이었어요. 1960년대까지도 여전히 전국이 민둥산이었거든요. 하지만 박정희 대통령이 1973년 연두 기자회견에서 치산녹화 10개년 계획을 추진해온 국토를 푸르게 만들겠다고 선언하셨죠. 대통령이 직접 나서신 거군요. 네. 그때 산림청이 내무부 산하로 옮겨지면서 정말 강력한 힘을 받게 됐어요. 전국의 모든 행정력을 동원할 수 있게 된 거죠. 저는 노트에 열심히 메모했습니다. 1973년 박정희 대통령 선언, 내무부 이관. 하지만 계획을 세우는 것과 실행하는 것은 다른 문제잖아요. 어떻게 전 국민이 참여하게 만드셨나요? 손수익 선생님이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그게 핵심이었어요. 저는 나무를 심는 게 아니라 시스템을 만든 거예요. 전국 34,000개 마을 모두가 참여할 수 있는 시스템 말입니다. 시스템이요? 네. 먼저 전국을 108만 헥타르의 조림 대상지로 나누고 각 지역에 맞는 수종을 정했어요. 그리고 각 마을마다 책임구역을 정해줬죠. 선생님은 주머니에서 낡은 지도를 꺼내셨습니다. 1970년대 전국 조림 계획도였는데 빼곡하게 구역이 나뉘어져 있었어요. 와, 정말 체계적이네요. 체계적이어야 했어요. 감정만으로는 안 되거든요.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접근이 필요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시스템이었나요? 가장 중요한 건 적지적수 원칙이었어요. 각 지역의 토양과 기후에 맞는 나무를 심는 거죠. 산 아래쪽에는 화렵수, 중간에는 침엽수, 이런 식으로 말입니다. 손수익 선생님이 지도를 가리키며 설명해 주셨습니다. 정말 놀라웠어요. 단순히 나무를 심는 게 아니라 숲 전체를 설계한 거였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사후 관리였어요. 나무를 심고 끝이 아니라 3년간 풀베기, 5년간 어린 나무 가꾸기, 체계적으로 관리했습니다. 엄청난 인력이 필요했을 텐데요. 그래서 전 국민 참여가 필요했던 거예요. 1975년부터 매년 3월 21일부터 4월 20일까지를 국민 식수기간으로 정했어요. 이 한 달 동안은 정말 온 나라가 나무 심기에 매달렸죠. 저는 상상해봤습니다. 전국의 모든 사람들이 한 달 동안 나무를 심는 모습을 말입니다. 반응이 어땠나요? 처음엔 반신반의했죠. 또 정부에서 무리한 계획 세운다는 식이었어요. 하지만 첫 해의 성과가 나오기 시작하자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어떤 성과요?
1973년에 시작해서 1978년에 계획을 완료했어요. 원래 10년 계획이었는데 6년 만에 끝낸 거죠. 6년 만에요? 어떻게 그게 가능했나요? 손수익 선생님의 눈에 자부심이 어렸습니다. 사람들이 정말 열심히 해주셨어요. 108만 헥타르의 나무를 심고 420만 헥타르의 육림을 완성했어요. 30억 그루의 묘목을 생산해서 심었습니다. 저는 그 숫자에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30억 그루라니. 30억 그루요? 정말 믿기 어려운 숫자네요. 전국 3만 4천 개 마을이 모두 참여했으니까 가능했던 일이에요. 마을마다 할당량이 있었고 서로 경쟁하듯이 나무를 심었어요. 경쟁이요? 네. 어느 마을이 더 많이 심었나? 어느 마을 나무가 더 잘 자라나? 건전한 경쟁이 있었어요. 그게 동력이 되었죠. 김윤우 씨가 옆에서 덧붙였습니다. 손수익 청장님의 리더십이 정말 대단했어요. 강력하면서도 현장을 놓치지 않으셨거든요. 과찬이에요. 저 혼자 한 게 아니라 정말 많은 분들이 함께 해주셨어요. 하지만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이 모든 일의 중심에 손수익 선생님이 있었다는 것을요. 가장 어려웠던 점은 뭐였나요? 사람들의 마음을 바꾸는 것이었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나무는 베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나무를 심고 가꾸는 것이 왜 중요한지, 왜 필요한지 설득하는 게 가장 힘들었어요. 어떻게 설득하셨나요? 직접 보여드렸어요. 성공 사례를 만들어서 보여드리는 거죠. 보세요. 이렇게 하면 정말 숲이 생깁니다. 라고. 손수익 선생님이 또 다른 사진을 보여주셨습니다. 1970년대 중반 어느 마을의 모습이었는데 민둥산 한쪽에 작은 묘목들이 줄지어 심어져 있었어요. 이게 시작이었어요. 작지만 확실한 변화를 보여주는 것. 그럼 사람들이 믿기 시작해요. 그리고 지금은 선생님이 창밖을 바라보셨습니다. 멀리 남산이 푸르게 보였어요. 지금 보시는 저 남산도 우리가 심은 나무들이에요. 40년이 넘었으니 이제 제법 울창하죠. 저는 남산을 바라보며 감격했습니다. 저 아름다운 숲이 모두 사람의 손으로 만들어진 거라니요. 선생님, 다른 나라들에게도 이런 방법이 통할까요? 손수익 선생님이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물론이죠. 하지만 조건이 있어요. 첫째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 둘째는 국민의 참여, 셋째는 과학적인 접근입니다. 이 세 가지가 있으면 어디서든 가능해요. 가장 중요한 건 뭘까요? 사람입니다. 기술도 중요하고 돈도 중요하지만 결국은 사람의 마음이에요. 미래를 위해 지금 희생할 수 있는 마음 말입니다. 카페를 나서면서 저는 손수익 선생님께 마지막 질문을 드렸습니다. 선생님이 가장 뿌듯하셨던 순간은 언제셨나요? 1978년에 계획이 완료됐을 때가 아니라 1980년대 들어서 심은 나무들이 제법 자라기 시작했을 때예요. 아, 정말 숲이 되고 있구나 싶었죠. 지금도 그 기분을 느끼시나요? 매일 느껴요. 서울 어디를 가도 제가 심은 나무들을 만날 수 있거든요. 그럴 때마다 가슴이 벅차올라요. 헤어지면서 손수익 선생님이 제 손을 꼭 잡으셨습니다. 앨리슨 씨, 우리 이야기를 세계에 알려주세요.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으면 기적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걸 말입니다. 그날 밤 호텔에서 저는 오늘 들은 이야기를 정리했습니다. 손수익 선생님은 정말 나무를 심은 게 아니라 숲을 설계하신 거였어요. 그리고 그 설계도대로 전 국민이 함께 만들어낸 기적이 바로 지금의 푸른 한국이었습니다. 내일은 그 기적이 어떻게 현실이 됐는지 국민들의 실제 참여 모습을 살펴볼 예정입니다. 오늘은 특별한 곳으로 향했습니다. 김윤우 씨가 진짜 현장을 보여드리겠다며 경기도 포천의 한산으로 데려간 거예요. 그곳에는 1970년대 식목일에 직접 참여했던 분들이 모임을 갖고 계셨습니다. 산자락 정자에 모인 7분의 어르신들을 만났을 때 저는 정말 흥분됐어요. 바로 한국산림보건의 산증인들을 만나게 된 거니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유엔에서 온 앨리슨 테일러입니다. 가장 연세가 높아 보이시는 박종만 할아버지가 반갑게 맞아주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우리 이야기를 들으러 멀리서 오셨다니 고마워요. 할아버지 혹시 1970년대 식목일에 직접 참여하셨나요? 참여했다고요? 내가 이 산에 심은 나무가 1000그루는 넘을 거야. 박 할아버지의 자랑스러운 표정을 보니 저도 모르게 미소가 지어졌습니다. 1000그루요? 정말 대단하시네요. 그때는 온 가족이 나왔어요.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모두 삽을 들었죠. 옆에 앉으신 이순자 할머니가 말씀을 이어가셨습니다. 매년 4월 5일 식목일이면 우리 마을 사람들이 총출동했어요. 새벽 6시부터 저녁 6시까지 온종일 나무만 심었습니다. 하루 종일요? 네. 점심도 도시락 싸가지고 산에서 먹었어요. 그때는 정말 온 나라가 나무 심는 날이었거든요. 저는 1970년대 식목일 모습을 상상해봤습니다. 전국 어디서나 사람들이 산으로 올라가 나무를 심는 모습, 정말 장관이었을 것 같았어요.
힘들지 않으셨나요? 김철수 할아버지가 웃으며 대답하셨습니다. 힘들긴 했지만 신났어요. 우리가 심은 나무가 자라는 걸 보는 재미가 있었거든요. 매년 봄이면 올해는 얼마나 자랐나 보러 왔어요. 정말 온 가족이 참여하셨다고요? 당연하죠. 초등학생부터 할아버지까지 마을 전체가 나왔어요. 이때 조용히 앉아 계시던 한명수 할아버지가 입을 여셨습니다. 그때 참 재미있는 일들이 많았어요. 마을마다 경쟁이 붙었거든요. 어느 마을이 더 많이 심나, 어느 마을 나무가 더 잘 자라나? 경쟁이요? 네. 군청에서 매년 우수 마을을 뽑았어요. 상도 주고 포상도 하고. 그래서 더 열심히 했죠. 저는 그 이야기가 흥미로웠습니다. 단순히 강제로 시킨 게 아니라 경쟁을 통해 자발적 참여를 이끌어낸 거였군요. 상은 어떤 걸 주셨나요? 농기구도 주고 비료도 주고. 그때는 그런 게 정말 필요했거든요. 김윤우 씨가 옆에서 설명해 주었습니다. 1970년대는 새마을 운동과 함께 진행됐어요. 마을 발전과 산림복원이 함께 이뤄진 거죠. 아, 새마을 운동 말씀이시군요. 송기철 할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맞아요. 우리 마을길도 넓히고 지붕도 슬레이트로 바꾸고 나무도 심고 모든 게 한꺼번에 이루어졌어요. 그때가 정말 신나는 시절이었어요. 마지막으로 말씀하신 윤상호 할아버지의 표현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신나는 시절이요? 네. 매일매일 마을이 변하고 산이 푸르러지고 희망이 보였거든요. 전쟁 후 그렇게 절망적이었는데 우리 손으로 무언가를 만들어가고 있다는 느낌이었어요. 저는 그 말에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단순히 나무를 심는 게 아니라 희망을 심고 있었던 거였군요.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이 있으시다면? 박 할아버지가 잠시 생각하시더니 말씀하셨습니다. 1975년 봄이었어요. 비가 많이 와서 심은 묘목들이 많이 죽었거든요. 그때 마을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모여서 다시 심었어요. 아무도 시키지 않았는데 말이에요. 왜 그러셨을까요? 우리 나무니까요. 우리가 심은 나무가 죽는 걸 그냥 볼 수는 없잖아요. 이순자 할머니가 덧붙이셨습니다. 맞아요. 그때는 정말 내 나무, 우리 나무라는 생각이 강했어요. 남의 일이 아니라 내 일이었거든요. 어떻게 그런 마음이 생겼을까요? 글쎄요. 전쟁을 겪어봐서 그런 것 같아요. 다시는 그런 일이 없어야 한다는 생각이 간절했어요. 그래서 나무를 심으면서도 이 나무들이 자라면 우리 손자들이 살 세상이 더 좋아질 거야 생각했죠. 할머니의 말씀을 들으며 저는 한국산림복원의 진짜 원동력이 무엇이었는지 깨달았습니다. 바로 미래 세대에 대한 사랑이었던 거예요. 지금 보시기에는 어떠세요? 김철수 할아버지가 주변을 둘러보며 말씀하셨습니다. 자랑스러워요. 우리가 심은 나무들이 이렇게 컸으니까요. 손자들이 이 숲에서 뛰어노는 걸 보면 정말 뿌듯해요. 후회되는 일은 없으신가요? 없어요. 다시 그때로 돌아가도 똑같이 할 거예요. 아니, 더 열심히 할 거예요. 산을 내려오면서 저는 오늘 만난 분들을 생각했습니다. 이분들이야말로 한국산림복원의 진짜 영웅들이었어요. 거창한 계획이나 첨단 기술이 아니라 이런 분들의 땀과 정성이 오늘의 푸른 한국을 만들어낸 거였습니다. 김 선생님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그렇죠? 이분들 같은 분이 전국에 수십만 명이었어요. 그래서 가능했던 거예요. 1970년대에는 정말 전 국민이 참여했다는 말씀이군요. 맞아요. 매년 식목일이면 연인원 수백만 명이 나무를 심었어요. 대통령부터 초등학생까지 정말 온 국민이 삽을 들었죠. 차를 타고 돌아오는 길에 저는 창밖의 숲들을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봤습니다. 저 나무 하나하나에 누군가의 손길이 닿아 있고 누군가의 희망이 담겨 있다는 걸 이제 알겠어요. 내일은 뭘 보여주실 건가요? 서울숲으로 다시 갈 예정이에요. 오늘 들은 이야기와 연결해서 현대적 의미를 살펴보려고요. 호텔에 도착해서 저는 오늘의 감동을 정리했습니다. 한국의 산림복원은 정말 국민의 힘으로 이루어진 기적이었어요. 정부의 계획도 중요했지만 결국 현장에서 삽을 든 수백만 명의 시민들이 만들어낸 성과였습니다. 그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전 세계가 들어야 할 희망의 메시지라는 것을요. 오늘 다시 찾은 서울숲은 며칠 전과는 완전히 다르게 보였습니다. 1970년대 식목일 참여자들의 이야기를 들은 후라 그런지 이곳의 모든 나무가 새로운 의미로 다가왔어요. 김윤우 씨와 함께 서울숲 깊숙한 곳으로 걸어가면서 저는 물었습니다. 이곳이 과거에 정확히 뭐였다고 하셨죠? 복잡한 역사를 가진 곳이에요. 조선시대에는 임금의 사냥터였고 1908년에는 서울 최초의 상수원이 됐어요. 그 후 경마장, 골프장을 거쳐 2005년에 지금의 서울숲이 된 거죠. 우리는 갤러리 정원이라는 곳에 도착했습니다. 김윤우 씨가 설명해 주길 이곳은 옛 정수장 침전조의 구조물을 그대로 활용해서 만든 정원이라고 하더군요. 와, 정말 독특하네요.
이 콘크리트 구조물들이 옛 정수장 시설이었다고요? 맞아요. 버리지 않고 재활용해서 정원으로 만든 거예요. 이게 바로 한국식 접근법이에요. 과거를 지우는 게 아니라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는 거죠. 정말 신기했습니다. 낡은 콘크리트 구조물 사이사이에 형형색색의 꽃들이 피어 있고 덩굴 식물들이 어우러져 있었어요. 과거와 현재가 조화롭게 만나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김 선생님, 서울숲이 만들어지게 된 계기가 뭐였나요? 2002년에 시민들이 녹색 권리를 요구하기 시작했어요. 도심에도 큰 공원이 필요하다. 뚝섬 개발 사업 대신 대규모 공원을 만들자는 목소리가 나온 거죠. 시민들이 먼저 요구한 거군요. 그렇죠. 정부가 일방적으로 정한 게 아니라 시민들의 요구에서 시작됐어요. 이게 1970년대와는 다른 점이에요. 우리는 벤치에 앉아서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평일 오후임에도 많은 시민들이 산책하고 아이들이 뛰어놀고 있었어요. 1970년대 산림복원과 2000년대 서울숲 조성의 차이점이 뭘까요? 김윤우 씨가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단순히 나무만 심은 게 아니라 다양한 기능을 가진 복합 공간으로 설계한 거예요. 와, 정말 체계적이네요. 이게 바로 현대적 산림 정책의 특징이에요. 나무 심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시민들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하는 공간을 만드는 거죠. 우리가 중앙호수에 도착했을 때 저는 정말 감탄했습니다. 호수 주변으로 메타세쿼이아들이 쭉쭉 뻗어 있고 물 위로 그 모습이 비치는 모습이 너무 아름다웠어요. 이 나무들도 2005년에 심은 거예요? 네. 불과 20년 전에 심었는데 벌써 이렇게 자랐어요. 1970년대에 비하면 기술이 많이 발전했거든요. 어떤 기술이요? 묘목 기술, 토양 개량 기술, 관수 시설. 모든 면에서 발전했어요. 그래서 나무들이 더 빨리, 더 건강하게 자랄 수 있게 됐죠. 우리는 거울 연못이라는 곳에도 들렀습니다. 수심 3cm의 얕은 연못인데 주변 풍경이 물에 비쳐서 정말 한 폭의 그림 같았어요. 이런 디테일한 설계도 인상적이네요. 서울숲은 단순히 나무를 심은 게 아니라 정말 치밀하게 설계된 공간이에요. 시민들이 어떻게 이용할지, 어떤 경험을 할지 모두 고려해서 만들었거든요. 그때 갑자기 제게 중요한 질문이 떠올랐습니다. 김 선생님, 서울숲 같은 프로젝트가 다른 나라에서도 가능할까요? 김윤우 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충분히 가능해요. 하지만 조건이 있어요. 어떤 조건이요? 첫째는 시민의식이에요. 시민들이 스스로 필요성을 느끼고 요구해야 해요. 둘째는 정부의 의지예요. 시민들의 요구에 적극적으로 응답할 의지 말이에요. 셋째는요? 지속적인 관리예요. 만들고 끝이 아니라 계속 가꿔나가야 하거든요. 우리는 서울숲을 한 바퀴 돌면서 이곳이 시민들에게 어떤 의미인지 관찰했습니다. 조깅하는 사람들, 아이들과 놀러온 가족들, 책을 읽는 학생들, 데이트하는 연인들.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각자의 방식으로 이 공간을 즐기고 있었어요. 이게 바로 현대적 숲의 의미인 것 같아요. 맞아요. 1970년대는 나무가 있는 산을 만드는 것이었다면 지금은 사람과 함께하는 숲을 만드는 거예요. 서울숲을 나오면서 저는 돌아봤습니다. 이곳은 한국 산림 정책의 진화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공간이었어요. 과거의 성공을 바탕으로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한국의 모습을 보여주는 곳이었습니다. 서울숲이 한국 산림복원 역사에서 갖는 의미는 뭘까요? 전환점이라고 생각해요. 과거의 양적 확장에서 질적 개선으로, 의무적 참여에서 자발적 참여로 바뀐 지점이죠. 앞으로의 계획은 어떻게 되나요? 서울숲 같은 도시숲을 전국에 더 많이 만들 계획이에요. 그리고 기존 산림도 시민들이 더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요. 지하철역으로 걸어가면서 저는 오늘의 경험을 정리했습니다. 서울숲은 비록 20년밖에 되지 않은 짧은 역사를 가졌지만 한국 산림 정책의 현재와 미래를 보여주는 강력한 상징이었어요. 내일은 마지막 취재 일정이죠? 네. 산림청에서 한국 산림복원의 성과와 의미를 종합적으로 정리해드릴 예정이에요. 정말 많은 걸 배웠어요. 한국의 산림복원은 단순한 환경사업이 아니라 사회 전체의 변화를 보여주는 이야기네요. 맞아요. 그래서 더욱 의미 있는 거죠. 호텔로 돌아가는 택시 안에서 저는 창밖의 가로수들을 바라봤습니다. 이제 저 나무들이 모두 다르게 보였어요. 1970년대 식목일의 열정, 2000년대 시민참여의 지혜, 그리고 미래를 향한 희망이 모두 담겨 있는 것 같았습니다. 서울숲은 짧은 역사를 가졌지만 정말 강한 상징이었습니다. 한국이 과거의 성공에 안주하지 않고 계속 발전해 나가고 있다는 증거였어요. 그리고 그 발전의 중심에는 여전히 시민들의 참여와 열정이 있었습니다. 마지막 취재 날, 저는 산림청 본청을 방문했습니다. 대전에 있는 산림청 건물에 들어서자마자 로비에 걸린 거대한 사진이 눈에 들어왔어요.
1950년대 민둥산과 현재 울창한 숲의 모습을 나란히 비교한 사진이었습니다. 정말 같은 곳이 맞나요? 김윤우 씨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정확히 같은 지점에서 찍은 사진이에요. 70년의 차이죠. 산림청 산림정책과 이명수 과장님이 저희를 맞이해 주셨습니다. 그는 손에 두툼한 자료집을 들고 있었어요. 앨리슨 기자님, 한국의 산림보건 성과를 수치로 정리해서 가져왔습니다. 회의실에 앉아 자료를 펼쳐보니 정말 놀라웠습니다. 1973년부터 2013년까지 40년간 심은 나무가 64억 9,100만 그루라고요? 맞습니다. 면적으로는 270만 헥타르예요. 이는 대한민국 전체 국토의 27%에 해당하는 엄청난 규모죠. 저는 그 숫자를 여러 번 확인했습니다. 64억 9,100만 그루. 정말 믿기 어려운 숫자였어요. 1헥타르당 인목 축적량은 어떻게 변했나요? 1953년 10.5제곱미터에서 2020년 168제곱미터로 증가했습니다. 약 16배 늘어난 거죠. 이명수 과장님이 그래프를 보여주었습니다. 1950년대부터 2020년까지의 변화를 한눈에 볼 수 있었어요. 이 증가 속도가 얼마나 대단한 건가요? 세계에서 가장 빠른 수준입니다. UN 식량농업기구 FAO 발표에 따르면 1990년부터 2015년까지 25년간 헥타르당 인목 축적량 증가율에서 한국이 98제곱미터로 세계 3위를 기록했어요. 3위요? 네. 1위가 슬로베니아 116제곱미터, 2위가 폴란드 102제곱미터, 그 다음이 우리나라예요. 저는 메모하면서 생각했습니다. 한국이 유럽의 전통적인 산림 강국들과 어깨를 나란히 한다니. 현재 산림 면적은 어느 정도인가요? 2020년 기준 629만 헥타르로 국토의 62.6%를 차지합니다. 이는 OECD 국가 중 핀란드, 스웨덴, 일본에 이어 4위예요. 김윤우 씨가 덧붙였습니다. 특히 의미 있는 건 이 모든 게 전쟁 폐허에서 시작됐다는 점이에요. 다른 나라들은 원래 숲이 있었던 곳을 보존하거나 복원한 거지만 우리는 아예 없던 곳에서 새로 만들어낸 거거든요. 그래서 더욱 주목받는 거군요. 이명수 과장님이 또 다른 자료를 보여주었습니다. 국제적 평가도 정말 높아요. 1982년 FAO에서 한국은 제2차 대전 이후 산림 녹화에 성공한 유일한 개발도상국이라고 평가했어요. 유일한 나라라고요? 네. 그만큼 어려운 일이었다는 뜻이에요. 전 세계 많은 나라들이 산림 복원을 시도했지만 성공한 곳은 거의 없거든요. 저는 왜 한국만 성공할 수 있었는지 궁금했습니다. 성공 요인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이명수 과장님이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여러 요인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건 3가지예요. 첫째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와 일관된 정책, 둘째는 전 국민의 자발적 참여, 셋째는 과학적 접근과 지속적 관리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겠어요? 정부 의지는 1973년 박정희 대통령의 선언에서 시작됐죠. 최고 권력자가 직접 나서서 치산 녹화를 국가 최우선 과제로 정한 거예요. 그리고 이 정책이 정권이 바뀌어도 계속 유지됐어요. 김윤우 씨가 이어받았습니다. 국민 참여는 정말 대단했어요. 매년 식목일이면 수백만 명이 나무를 심었거든요. 이런 규모의 국민 참여는 세계적으로도 찾기 어려워요. 과학적 접근은 어떤 의미인가요? 이명수 과장님이 설명해 주었습니다. 무작정 나무만 심은 게 아니라 적지적수 원칙을 철저히 지켰어요. 각 지역의 토양, 기후에 맞는 수종을 선택했고 현신규 박사 같은 분들이 개발한 개량 품종도 활용했죠. 리기테다 소나무, 은사시나무 같은 거 말씀이시죠? 맞아요. 그리고 심고 나서도 지속적으로 관리했어요. 풀베기, 어린 나무 가꾸기, 속가배기. 체계적인 사후 관리가 있었기 때문에 성공할 수 있었어요. 저는 지금까지 들은 이야기들을 종합해봤습니다. 정말 모든 조건이 완벽하게 맞아떨어진 거였네요. 혹시 실패 사례도 있었나요? 물론 있었어요. 초기에는 적지적수 원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아서 실패한 곳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더욱 과학적 접근이 중요하다는 걸 깨달았죠. 현재는 어떤 과제들이 있나요? 이명수 과장님이 미래 계획에 대해 설명해 주었습니다. 이제는 양적 확장보다 질적 향상에 집중하고 있어요. 기후변화 대응, 생물 다양성 증진, 산림의 다기능 활용. 이런 것들이 새로운 과제죠. 다기능 활용이요? 네. 단순히 나무만 있는 숲이 아니라 휴양, 치유, 교육, 문화 등 다양한 기능을 하는 숲을 만드는 거예요. 서울숲이 좋은 예죠. 저는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질문을 했습니다. 다른 나라들이 한국의 경험을 배울 수 있을까요?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실제로 많은 나라에서 한국의 경험을 배우려고 해요. 김윤우 씨가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주었습니다.
중국, 몽골, 루안다, 에티오피아 많은 나라에서 공무원들을 파견해서 한국의 산림보건 기술을 배워가고 있어요. 어떤 부분을 가장 많이 배우려고 하나요? 시스템이에요. 기술도 중요하지만 전 국민이 참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노하우를 가장 궁금해해요. 이명수 과장님이 마지막으로 강조했습니다. 기술은 전수할 수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건 의지예요. 미래 세대를 위해 현재 세대가 희생할 수 있는 마음, 그게 가장 중요한 성공 요인이었어요. 산림청을 나서면서 저는 지난 일주일을 돌아봤습니다. 처음에는 믿기 어려웠던 한국의 산림보건 이야기가 이제는 확실한 사실로 다가왔어요. 김 선생님, 정말 많은 걸 배웠어요. 앨리슨 씨도 이제 한국 산림보건의 증인이 되신 거예요. 네, 이 이야기를 전 세계에 알리겠습니다. 기차를 타고 서울로 돌아가는 길,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숲들을 바라봤습니다. 이제 저 숲들이 모두 다르게 보였어요. 1970년대 전 국민의 땀과 눈물, 1980년대 희망찬 기다림, 1990년대 결실의 기쁨이 모두 담겨 있는 것 같았습니다. 한국의 산림보건은 정말 기적이었어요. 하지만 그 기적은 하늘에서 떨어진 게 아니었습니다. 절망적인 현실을 받아들이지 않고 미래를 위해 희생한 수많은 사람들이 만들어낸 기적이었어요. UN 보고서에 쓸 마지막 문장이 떠올랐습니다. 숲은 한 번도 멈춘 적이 없었다. 우리가 몰랐을 뿐. 그렇습니다. 한국의 숲은 전쟁 중에도 절망적인 현실 속에서도 멈추지 않고 자라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숲과 함께 한국 사람들의 희망도 자라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제가 발견한 진짜 기적이었어요. 귀국을 하루 앞둔 마지막 날, 저는 혼자서 서울숲을 다시 찾았습니다. 일주일간의 취재를 마무리하며 조용히 생각을 정리하고 싶었거든요. 이른 아침 서울숲에 들어서니 안개가 나무들 사이로 피어오르고 있었어요. 며칠 전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고요하고 신비로웠죠. 천천히 걸으면서 저는 지난 일주일을 되돌아봤습니다. 처음 한국에 왔을 때만 해도 반신반의했었는데 이제는 완전히 확신하게 됐어요. 한국의 산림보건은 정말 기적이었습니다. 메타세쿼이아 길을 걸으면서 저는 1950년대 민둥산 사진을 떠올렸습니다. 저 아름다운 나무들이 70년 전에는 존재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여전히 믿기 어려웠어요. 중앙호수에 도착해서 벤치에 앉았습니다. 물 위로 나무들이 비치는 모습을 보며 저는 손수익 선생님의 말씀을 생각했어요. 나무를 심는 게 아니라 숲을 설계했다. 정말 그랬습니다. 한국의 산림보건은 단순한 나무 심기가 아니라 미래를 설계하는 일이었어요. 그때 바람이 불어와 나뭇잎들이 사각사각 소리를 냈습니다. 마치 나무들이 저에게 무언가 말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우리는 여기 있다. 우리는 잘하고 있다. 우리는 멈추지 않는다. 저는 일어나서 다시 걸었습니다. 평소보다 더 주의 깊게 주변을 살펴보면서 말이에요. 그러다가 생태숲구역의 작은 길목에서 특별한 걸 발견했습니다. 오래된 나무 아래 작은 돌에 새겨진 문장이었어요. 산을 푸르게 하려면 나무를 심는 것만으론 부족하다. 나무를 기다릴 수 있는 국민이 필요하다. 저는 그 문장을 읽고 또 읽었습니다. 정확히 제가 찾고 있던 말이었어요. 한국 산림보건의 핵심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기다릴 수 있는 마음. 1970년대 식목일에 참여했던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왜 그렇게 열심히 나무를 심었는지 이제 완전히 이해했습니다. 당장 자신들에게는 아무런 이익이 없는 일이었거든요. 심은 나무가 제대로 자라려면 최소 20년은 기다려야 했으니까요. 하지만 그분들은 기다렸습니다. 아니, 기다릴 수 있었습니다. 미래 세대를 위한 희생을 기꺼이 감수할 수 있는 마음이 있었으니까요. 저는 노트북을 꺼내서 UN 보고서의 마지막 문장을 수정했습니다. 한국은 숲을 심은 것이 아니라 미래를 심었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한국에서 발견한 진실이었어요. 벤치에 앉아서 보고서를 다시 읽어봤습니다. 일주일간 모은 모든 자료들, 만난 모든 사람들의 이야기들이 하나의 완성된 이야기가 되어 있었어요. 1953년제처럼 변한 서울의 땅에서 시작해서 2024년 OECD 4위의 산림 강국이 되기까지의 여정. 그 중심에는 항상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절망적인 현실 앞에서도 포기하지 않았던 사람들, 미래를 위해 현재를 희생할 수 있었던 사람들, 그리고 무엇보다 나무가 자라는 것을 기다릴 수 있었던 사람들. 점심시간이 되자 서울숲에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직장인들이 도시락을 들고 나와 점심을 먹고, 아이들이 뛰어놀고, 연인들이 산책하고, 저는 이 평화로운 모습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저들은 아마 이 숲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잘 모를 거예요. 그냥 당연히 있는 것처럼 여기겠죠. 하지만 그게 오히려 더 의미 있는 것 같았습니다. 이전 세대의 희생이 다음 세대에게는 당연한 일상이 되는 것. 그게 바로 진정한 성공이니까요. 오후에는 북한산이 보이는 전망대에 올라갔습니다.
서울 전체를 내려다볼 수 있는 곳이었어요. 멀리 북한산, 가까이는 남산, 그리고 한강을 따라 이어진 가로수들까지. 정말 푸른 도시였습니다. 이 모든 게 70년 전에는 존재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여전히 놀라웠어요. 그때 옆에 있던 한 할아버지가 말을 걸어오셨습니다. 외국분이시죠? 우리나라 숲이 어떠세요? 정말 아름다워요. 이런 도시는 처음 봐요. 그럴 만하죠. 우리가 평생 가꿔온 숲이니까요. 할아버지의 우리가라는 표현에서 저는 또 한 번 감동받았습니다. 개인의 공로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성과라고 생각하시는 거였어요. 할아버지도 나무 심기에 참여하셨나요? 물론이죠. 1970년대부터 매년 나무 심었어요. 저기 보이는 북한산 자락에도 제가 심은 나무들이 있을 거예요. 후회하신 적은 없으세요? 후회요? 왜 후회해요? 덕분에 손자들이 이렇게 좋은 환경에서 살고 있는데. 할아버지와 헤어지고 저는 다시 혼자 걸었습니다. 해가 서쪽으로 기울면서 나뭇잎들 사이로 금빛 햇살이 스며들었어요. 저는 핸드폰으로 사진을 찍으면서 생각했습니다. 이 아름다운 순간을 만들어낸 것은 첨단 기술이나 엄청난 자본이 아니라 평범한 사람들의 작은 희생과 긴 기다림이었다는 것을요. 서울숲을 나서기 전에 저는 마지막으로 그 작은 돌을 다시 찾아갔습니다. 산을 푸르게 하려면 나무를 심는 것만으론 부족하다. 나무를 기다릴 수 있는 국민이 필요하다. 이 문장을 사진으로 찍어서 보고서에 포함시키기로 했습니다. 한국산림보건의 진짜 비밀이 담긴 문장이니까요. 택시를 타고 호텔로 돌아가는 길, 저는 창밖의 가로수들을 마지막으로 바라봤습니다. 내일이면 이 도시를 떠나야 하지만 제 마음속에는 이 푸른 기억들이 영원히 남을 거예요. 호텔 방에서 짐을 정리하면서 저는 일주일간의 여정을 돌아봤습니다. 처음에는 의구심으로 시작했던 취재가 이제는 확신과 감동으로 끝나게 됐어요. 한국의 산림보건은 정말 기적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기적의 본질은 기술이나 정책이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이었어요. 미래를 위해 현재를 희생할 수 있는 마음, 나무가 자라는 것을 끝까지 기다릴 수 있는 마음.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 기적이 아직도 계속되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서울숲에서 만난 시민들, 새로운 세대들이 이 유산을 이어받아 더욱 발전시켜 나가고 있었어요. 내일 아침 비행기를 타고 한국을 떠나지만 저는 이 이야기를 전 세계에 알릴 것입니다. 절망적인 현실도 포기하지 않으면 바꿀 수 있다는 희망의 메시지를 말이에요. 나무 아래에서 찾은 그 작은 문장이 제게 모든 것을 알려주었습니다. 진정한 변화는 기다릴 수 있는 마음에서 시작된다는 것을요.